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즉 유동적 무효 잘 기억하시고요. 자, 20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부 무효가 있는데요. 자, 일부 무효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X, Y 두 개의 토지에 대해서 10억의 계약을 했다고 해보죠. 그래서 여기 X 토지가 하나 있고요. 갑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X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Y 토지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X 토지는 이것은 한 4억 정도 하고 Y 토지는 한 6억 정도에서 10억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X 토지는 유효예요. 유효.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유효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Y 토지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다. 그래서 허가가 안 나면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무효가 되면 이제 전부 무효의 것이고 일부만 무효가 되면 이제 일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이 토지만 수용이 됐다든지 하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무효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죠. 이것은 뭐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유효가 되고요. 자, 이랬을 때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먼저 약정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무효가 되면은 전부 무효된 것으로 보겠다. 아니면은 하나가 무효가 되면은 이것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하겠다라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었을 때는 약정대로 갑니다. 약정대로. 자, 그런데 약정이 없어요. 아무런 약정이 없었으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약정이 없다는 거죠. 이 약정이 없으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만 무효가 됐을 때 대비해서 이제 민법에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는데 약정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민법의 규정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는데 약정이 없을 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 되겠죠. 임의 규정. 자, 그러면은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전부 무효, 일부 무효는요, 방금 우리가 했던 전부가 무효가 되냐, 일부만 무효가 되느냐인데, 자, 일부 무효 효과입니다. 자, 137조를 보시면요. 자,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자, 임의 규정으로서 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두 개를 샀는데 하나만 소유하고 하나는 소유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전체를 걸쳐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소유하고 하나는 소유 못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를 다 무효로 보고요.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이 유효인 4억 지급하고 X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4억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해가지고요. 자,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일부가 무효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약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당사자들이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서요. 만약에 일부가 무효가 되면은 무조건 전부 무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자, 구체적인 약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을은 어차피 X만이라도 살 생각이 있었고 갑도 X만이라도 팔 의사가 있었으면은 굳이 전부를 무효로 한 다음에 갑과 을이 X에 대해서 또다시 계약하게 되면은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을도 살 의사가 있었고 Y 값도 X만이라도 팔 의사가 있었다면 물론 그 내용을 특약을 한 건 아니에요. 약정을 한 건 아닙니다. 약정을 했으면 약정대로 할 텐데 이런 약정이 없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생각합니다. 실제적 의사가 있었으면은 실제적인 의사가 있으면은 약정대로 할 텐데 실제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적 의사를 생각해요. 의사를 파악해가지고 이것을 전부로 무효로 가게 되면 다시 X에 대해서 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 중에 또 일이 해야 되니까 가정적 의사를 통해 가지고요. 일부만이라도 이 사람이 사고자 하는 서로의 가정적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나머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Y가 무효이기 때문에 X는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부분 X는 여기 X가 되겠죠. X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무효 부분이 없었으면 X만이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인정된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특약 있으면 특약대로 가고요. 그래서 이 민법의 규정 137조는 일단 임의 규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무효와 관련돼서는 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민법의 이제 보충 규정인데, 이거 밑에 내용 보시면은, 만약에 민법보다 우선되는 특별 규정이 있었을 때는 그 특별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 그 민법 총칙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일부 무효의 법률, 이 법 조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부 무효 관련해서는. 자, 그리고 넘기시면요, 이 일부 무효의 규정은요, 일부 취소에도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 취소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가 취소 부분에 또 나오는데, 한 김에 하죠.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부분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X는 유효인데, 이 부분만 취소 사유가 있었을 때요. 자,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었으면은,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여기 취소 사유가 있어서 을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요. 자, 을은 일부분만 취소할 수 있느냐요. 일부분. 그러니까 유효 부분은 두고 일부분만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부분만 취소해버리면요, 갑은 두 개를 한꺼번에 팔려고 했는데 일부분만 취소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유효고 나머지는 또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또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부 취소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만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 이때는 그러면 전부를 취소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일부만 취소된 것으로 볼 것이냐 있어서,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은 일부가 취소 원인이 있었을 때는 전부를 취소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약정이 있으면 전부가 취소되고, 일부만 취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으면 일부만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일부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을 이제 유추 적용해가지고요. 유추 적용해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는 걸로 봅니다. 일부만 따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를 취소하는 걸로 보고, 그런데 갑도 일부만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갑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유효하고자 하는, 또 을도 일부만 취소하고자 하고 갑도 일부만 취소되기를 바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실제적 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 의사는 약정이 돼버리기 때문에요. 실제적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라면 이런 경우는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 보시면은요,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인데요.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시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돼서 이런 거 했죠. 자, 갑과 을이 X 물건에 대해서 10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 X 물건이 사실 한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2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을이 갑의 궁박, 경설, 무경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10억에 샀어요. 자, 그러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가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어떻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상대방의 궁박, 경설, 무경험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청구를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해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궁박, 경설, 무경험을 이용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현저한 불균형, 20억을 10억에 샀으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을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을 20억이 아니라면은 10억에 샀지만 20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8억 정도는 살 생각이 있어요. 18억 정도는 지급할 용의가 있고, 갑의 입장에서도 18억 정도면은 팔 용의가 있어요. 반드시 시가가 20억이라고 하지만 10억이기 때문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도 18억 정도면 살 용의가 있고, 갑도 18억 정도면 팔 용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박, 경설, 무경험, 비록 을이 갑을 이용을 했지만은 이제 어떻습니까? 객관적 요건이 10억에서 18억으로 돼버리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무효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계약을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부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은요, 을도 18억에 살 용의가 있고 갑도 18억에 팔 용의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다시 18억에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계약을 했는데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18억에는 사고팔 용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굳이 또 한 번의 계약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였던 이 계약을 어떻습니까? 18억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요. 자, 이 10억을 이제 18억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계약의 내용을. 전환을 시켜버려서 그냥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버리면 갑과 을이 18억에 다시 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리를 위해서죠. 한 번 더 계약할 필요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일부 무효에 있어서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효로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계약할 필요 없이 무효이기 전환도 또다시 18억에 계약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효이기 전환 이론을 통해서 그 무효였던 것을 또 계약할 필요 없이 그냥 유효로 살려버린다라는 거죠. 살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효이기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효이기 전환도요. 아마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것이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은 18억으로 아마도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됐을 때 유효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적 의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적 의사가 없을 때를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138조 이것도요. 이제 법 전문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10억에서 18억으로 되면은 이런 경우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들을 다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이 될 때요. 18억이었어도 아마 의욕하였을 것이다 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은 그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하는다.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요. 의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자, 무효행위 전환은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적용된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무효행위 추인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인정되진 않아요. 그러나 전환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이렇게 전환은 인정된다. 그 다음에 신분행위에도 인정이 돼요. 신분행위. 자,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신분행위에도 인정된다. 그래서 예컨대 옆에 있죠.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예 같은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 신분행위도 인정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갑과 을이요. A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A를 입양을 하는데요. 입양을 하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입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죠.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자기가 입양됐다는 걸 알면은 좀 이렇게 힘들어할까 봐서 갑과 을이 원래는 이 사람이 양자 입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입양을 해야 되는데 입양을 하지 않고요. 마치 자기들이 직접 낳은 자식처럼 출생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직접 낳은 부모 친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직접 낳은 친생자로 원래는 입양을 해서 양자를 신고를 해야 돼요. 양자. 이 사람은 양자가 돼야 되는데 친생자로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혈액형 같은 걸 다 맞춰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A가 친생자 신고를 됐다고 하더라도요. 직접 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친생자는 무효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친생자가 무효이기 때문에 친생자 신고가 무효니까는 갑을 하고 A는 부자관계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도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이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는 걸 알았으면은 당연히 양자 신고를 했겠죠. 따라서 이 친생자 신고가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알았더라면 양자 신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봐서요. 양자 신고, 이 친생자 신고를 양자 신고로서 전환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요, 혼인의 출생자를 혼인 중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인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도 이거 비슷합니다. 갑과 을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밖에서 병이라는 사람과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요, 어떻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낳은 자식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홍길동이 되는 거죠. 서자. 그러니까 혼인 외 출생자가 되는 거죠, A를. 그런데 서자가 되는데 이 A를요, 마치 갑과 을이 낳은 자식인 것처럼 신고를 했어요. 갑과 을의 혼인 중 출생한 아이처럼.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고 출생했기 때문에 A는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요, 혼인 중 출생자, 갑과 을이 혼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자,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A가 을이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을이 A의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혼인중 출생자로 이렇게 신고를 했다는 것은요. 자, 혼인 후에 출생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있지만 아버지는 없는 거죠. 법률상 지금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적어도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인지는 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혼인중 출생자를 우리는 혼생자라고 하는데요. 혼인 중에 출생했다는 거죠. 혼생자. 혼인 중에 생겼다는 거죠. 혼생자. 이 혼생자는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요. 인지로서의 전환시켜서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건 무효죠. 무효. 이거 무효지만 무효인 행위를 어떻습니까? 전환시켜서 인지로서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이것도 무효이지만은 양자로서 전환해서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이것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지만은 18억으로서 어떻습니까? 유효성을 인정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론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신분행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전환의 요건은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그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는 거죠. 실제적 의사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입니다. 또 나아가서요. 이제 전환되는 요건은 또 갖춰야 되겠죠. 전환되는 법률행위로도 여전히 무효가 돼버리면은 그건 무효일 수, 전환되는 법률행위도 무효가 돼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전환되는 법률행위 요건은 갖춰야 되겠죠. 자, 전환의 효과는요, 전환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이제 유효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것도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가고 합의가 없었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합의가 없었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추인인데요. 자, 추인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인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무효행위 추인은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어요. X 물건을 10억 원으로 마치 매매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4월 1일 날 통정 허위 표시에서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졌어요. 4월 1일 날 가장 매매하면서 바로 등기까지 해버렸다고 해보죠. 바로 등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루어진 매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죠.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원칙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겠죠. 자, 이 사람이 그 채권자가 보통 통정 허위 표시는 이렇게 뭐 어떤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또는 탈세를 위해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얼른 이렇게 뒤로 빼돌려 놓은 것이죠. 등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가장매매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직접 살고 있었습니다. 등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진짜로 판 것처럼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요.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 나중에 이제 밝혀져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것들은 형법적으로 처벌도 받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로 해가지고, 처벌도 받기 때문에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았어요. 자, 이게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갚았습니다. 자, 갚고 났으니까요, 갑이 을에게, 이게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제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돌려달라고 했더니, 을이라는 사람이요. 무효이긴 한데, 이제 5월 1일 정도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한 달간 살아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말을 합니다. 야, 그냥, 너 나한테 안 팔래? 라고 하는 거죠. X 물건 10억 원에 파는 것으로 꾸몄기 때문에, 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나한테 정말로 안 팔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너 정말 10억 주고 살 거야? 그랬더니,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어떻습니까? 이제 정식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 매매 계약은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죠. 이건 가장 매매가 아니니까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 다시 또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효 일부 무효나 무효행위 전환도 마찬가지죠. 또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랄지 일부 무효에서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을 함으로써 가정적 의사에 의해서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그냥 유효성을 인정해 버렸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한다든지 일부 무효에 있어서 또 무효행위 전환도 다시 매매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전환시켜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미 매매 계약서는 다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또 매매 계약을 하려면은 또 만나서 계약서 또 써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매매 계약을 하는 것 대신에 두 번 또 일을 하기 싫으니까요. 이미 매매 계약서는 작성됐으니까 간단하게 매매 계약 대신에 간단하게 이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추인.
그러니까 추인해버리면은 다시 매매계약을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다시 쓸 필요 없이 그냥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법률행위 매매계약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추인함으로써 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근데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 과거의 매매계약이요. 과거의 가장매매죠. 이 가장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행위를 추인해봤자, 무효행위는 추인해봤자 여전히 무효일 뿐인 거죠. 따라서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때 추인은 뭐냐면요, 새로운 법률행위죠. 새로운 법률. 새로운 매매 대신에 하는 추인이에요. 즉,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추인이 되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추인이 됩니다. 과거의 행위를 추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39조 보시면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무효를요, 추인해봤자 여전히 무효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어떤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새로운 매매계약을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단단하게 추인의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요, 알면서 추인했으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제 추인을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이때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취급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효가 되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여전히 무효인 상태가 되겠죠. 무효인 상태. 그래서 이 추인의 효력은요, 장차 유효가 되기 때문에 원칙은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가 없다.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의의는 방금 했던 거죠. 의의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행위는 추인하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자, 추인의 요건과 방식, 추인이 중요합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먼저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알고 추인해야 되겠죠. 무효인 행위. 무효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 무효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무효인 상태를 모른다는 건 이게 유효인 줄 아는 거죠. 유효인 줄 알고 추인해봤자 이거는 원래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될 것이고요. 또 추인을 했을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더 이상 이것은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추인의 방법은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 의사표시는요, 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있어서 묵시적으로는 안 되고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 틀린 말입니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려면요, 적어도 어떤 액션은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액션은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무효였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 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만으로는요, 이것은 추인한 것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액션이. 그러면 우리가 묵시적 추인으로 보는 것이지, 알고서 그냥 장기간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판례는요, 입양, 그러니까 신분행위죠. 신분행위도 추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입양이 무효임을 알면서도요,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내 자식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자,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요. 그러니까 신분행위라는 것에만 약간 좀 특별하죠. 일반적인 계산행위와 신분행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신분행위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재산행위는요,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 추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는요, 당사자가 이제 추인의 제한,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요, 객관적인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무효 원인은 해소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법률행위도 역시 무효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요.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 행위가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요, 나중에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것도 강행 규정 위반이 돼버리겠죠. 따라서 여전히 무효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자, 반사회적 행위예요.
이 가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법률행위도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 그러니까 똑같은 그 법률행위를 그대로 있는 그 상태에서 추인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반사회적 행위면은 추인한 법률행위도 당연히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가 되겠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공정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요. 봐보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을 10억 원으로, 이게 시가 20억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이 상태를, 이 불공정한 법률 상태를 추인해봤자 여전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여전히 X 물건 10억 원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해도 여전히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환은 어떻습니까? 10억 원을 이렇게 18억으로 전환을 시키면 이건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되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추인의 효과는요, 이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유효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가 없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다만요, 다만 밑에 있죠. 자, 신분행위도 추인, 전환 인정됩니다. 자, 신분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무효인 행위였어요. 입양이 무효였는데 나중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자식처럼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소급해서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부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신분행위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판례는 입양 등의 무효인 신분행위요, 그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돼 왔어요. 부모 자식처럼 계속 해왔다는 거죠.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이게 무효라는 걸 알고 나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요, 이것은 입양의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취급을 하는 것다라는 거죠. 신분행위에만 이렇게 예외가 있고요. 일반적인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편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요. 그럼 당사자가 어떻습니까? 자,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매매계약서는 4월 1일로 찍혀 있겠죠. 그리고 등기도 4월 1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다시 이걸 유효하게 되면요, 등기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걸 유효하게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약정에 의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처음부터 그냥 유효한 것으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급효가 있으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됩니까? 원래 무효였던 것이 소급해서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뒤집어진다는 거죠. 법률관계가 뒤집어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깨트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는데 소급해서 유효로 해버리면 그 제3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급효가 소급효라는 말이 나오면 제3자의 보호 문제가 항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러니까 중간에 제3자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것은 소급효를 인정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위 내라면은 제3자의 어떤 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급효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칙은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 문제에서요, 반갈 1번 보시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추인이 있는데요.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요, 요거는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자, 요런 경우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A가 대리인이고 우리 상대방인데, 자, 요런 경우를 보죠.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자,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요, 갑의 X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려고 합니다. 자, 처분해 버리려고 할 때는 A라는 사람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분해가지고, 모르게 처분해가지고 돈을 갖겠다는 거죠. 자, 이때 A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등기소료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A한테 임대를 좀 하라, 건물에 대한 임대 업무 좀 맡기기 위해서요, 등기소료를 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매각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대리권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건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은 없는 사람이니까 대리권이 없습니다. 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팔아가지고 대금을 착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매각을 합니다. 자, 매각을 할 때요. 매각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팔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해서 갑 대리인 A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A는 갑의 대리인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겠죠. 무권 대리. 자,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갑이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무권 대리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런데 갑 대리인 A 이렇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A가 정말 대리인인지 아닌지를 보통 확인을 한다는 거죠. 요새는 통신이 발달됐으니까 본인한테 확인하면 바로 드러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착복을 하기 위해서는요. 통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머리를 써가지고요. 등기 서류들이 있으니까 그 서류를 또 한 번 유조를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요. A 앞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A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A 것인 줄 알고 사겠죠. 샀지만 A는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갑의 물건을 위법하게 서류 같은 걸 유죄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는 거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즉 A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가 지금 처분 행위를 한 것이 되겠죠. 무권리자. 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게 되면 이것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마치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효력에 대해서는요.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규정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라는 거죠. 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처분이니까 무효죠. 무권 대리도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무효잖아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거 무효이지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과연 추인을 인정할 것이냐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자, 처분했는데 어차피 갑도 처분하려고 했는데 A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처분을 했는데 괜찮더라 이거죠. 자, 괜찮아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만 해주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마치 무권 대리인 행위를 했을 때도 갑이 추인만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의 안전 그리고 갑의 어떤 사적 자치 어차피 팔려고 했는데 이것을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갑이 다시 을과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다시 계약할 필요 없이 무권 대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추인을 할 수가 있었듯이요.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될 수 있었듯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굳이 이것을 무효로 확정적으로 무효는 무효입니다. 무효이지만은 추인을 부정할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추인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래 무권 대리는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추인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요 따로 이것은 무효라고만 되어 있지 유동적 무효 이런 게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추인이 인정되느냐에 있어서 이 추인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형식만 좀 다르지 어떻습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처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도 무권 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추인은 그러면 이거는 무권 대리 추인이 아니라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무효행위 추인하고 오히려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요. 무효행위 추인을 했을 때는요.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권 대리의 추인은 어떻습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소급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이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도요. 무효행위이긴 하지만은요. 구조 자체가 무권 대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 추인을 유추 적용을 할 때요.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해 가지고요. 이것도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봐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무고리자의 취업은행에도 일단 무고리자의 취업은행에는 무효이지만 이건 유동적 무효가 아니지만은 무권대리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추인을 인정하고 있고 추인하게 되면은 이제 소급해서 유효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무고리자의 취업은행에도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은 A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A는 이제 갑한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관련 문제에서요. 반가리 2번 보시면 취소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을 인정할 것이냐요. 자, 요거는 우리가 뒤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것과도 좀 연결되는 것인데, 자, 보죠. 한번. 우리가요, 어떤 법률행위를요, 자, 갑이 미성년자라고 해보죠. 자, 미성년자가 을과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요. 미성년자가 거래행위를 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럼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유동적인 지금 유효인 상태가 있는 거죠. 유동적 유효 상태가 있습니다. 자,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어서요. 미성년자 측에서 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이후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A가 있어서 A가 만약에 추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상대방이 되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추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유동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자,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요, 확정적 유효와 확정적 무효가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유동적 유효 상태에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반대로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때 취소를 하는 거, 추인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때 취소를 해버렸다고 해보죠.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소급해서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법률행위가 확정적 유효이면서 확정적 무효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추인을 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면은 더 이상은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취소를 해가지고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면은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안 됩니다. 자, 이럴 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요. 이건 가능하겠죠. 자, 확정적 무효 상태로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요. 그러면 이때 확정적 무효인 상태로는 계속 두고요. 이건 계속 이제 확정적 무효인 상태죠. 이때 추인을 하는데요. 이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확정적 유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못하는 거고, 그러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무효행위 추인이요. 무효행위의 추인. 이건 어떻습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다라는 거죠.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확정적 무효로 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습니까? 확정적 유효로 하는, 확정적 유효로 하는 이런 추인은 어떻습니까? 이건 가능하겠죠.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다가 유효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도 원래 무효였지만 유효가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인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확정적 무효를 유효로 만드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취소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방법으로 그래버리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추인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정적 무효와 확정적 유효가 양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확정적 무효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장래에 대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무효행위의 추인,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은요.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추인에 의해서는 이미 무효로 간주된, 무효로 확정된 것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에 의해서 소급표 무효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행위라고 하더라도요. 취소 원인 종료를 전제로 해서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 추인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말을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미성년자가 핸드폰을 샀어요. 자, 핸드폰을 샀다는 거죠. 이때. 자, 핸드폰을 샀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 부모가 딱 보거든요. 연락을 합니다. 취소를 해버린 거죠.
야, 이거 단독으로 했으니까 얼마 취소할 수 있죠.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애가 나중에 이제 취소된 걸 알고 나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애가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학교 안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울기만 하고 땡깡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정적으로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된 것인데 갑이 나중에 A가 한 사람이 핸드폰 가게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 그거 내가 취소를 했는데 그거 그냥 추인할게요. 그냥 유효한 걸로 합시다. 내가 핸드폰과 지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추인을 하는 거죠. 추인. 자, 이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확정적 무효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은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대충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했을 때는요, 이것은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 확정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추인을 하게 되면은 무효행위 추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추인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추인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취소가 나오는데요. 취소. 자, 법률행위 취소인데, 취소는 좀 양이 좀, 나눠서 하기에는 좀 적고, 1시간에 하기에는 좀 양이 많아요. 자,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새로운 내용이니까 잠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취소는 지금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나 끝났으니까 끝내고요. 잠시 후에 취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